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총론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행정학의 발달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시험에서도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족보를 좀 잘 외워두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문제 풀을 때 굉장히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순서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뭐 다 좀 이렇게 다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이론들 중에서 어떤 것들 약간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격가지로 이렇게 좀 펼쳐져 나간 것도 있지만, 그러나 대체로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쭉 열거할 수 있으니까 그 맥락을 좀 잘 잡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의 발달사 그랬을 때는 뭐 유럽 행정학 일부 있지만은 크게 중요하진 않고, 미국의 행정학의 역사가 매우 중요한데 미국 행정학의 역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한번 써놓고, 곁가지 같은 것들이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환경의 영향을 이제 고려하기 시작했던 생태론 같은 거,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체제론도 있고 그 비교행정론도 있고 그다음에 발전행정론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외국의 사례에 자신들이 수립해 놓은 행정학 이론을 접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격가지스러운 거니까 거기 뭐 시기만 딱 잘 집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가지치기 하나 한번 해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시고, 또 그다음에 복잡한 것이 있다면 뭐 이제 현대 행정학입니다. 최근의 행정학들. 여기 보면 뭐 다양한 이론들이 또 전개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모아서 놓으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해놓고, 그러고서 저 총론을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못하면은 이 총론 부분이 계속 어려운 거예요. 총론이 아무래도 좀 스케일이 커요. 이게 이제 역사적인 맥락까지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스케일이 엄청 크고,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공부하기가. 배경 지식이 좀 많이 있으면은 그래도 할만한데 배경 지식이 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요 부분을 공부하는 게 매우 어려워요. 매우 난감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겨내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되는데 행정학 발달사를 통해서 한번 그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면서 이제 그 맥락 잘 집어내시고, 제가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또 말씀도 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요 부분에다가 뭐 우리 총론 보면은 좀 이렇게 나눠져 있기도 하거든요. 행정학의 뭐 기초 이론에다가 뭐 발달사랑 이렇게 띄워놓기도 하는데, 제가 이걸 좀 한꺼번에 좀 모았어요. 여러분 괜히 헷갈리니까 관련된 문제들 여기다 한꺼번에 모았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중에서도 유럽 행정학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유럽 행정학입니다. 유럽 행정학은 뭐 간단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여기는 행정법적인 흐름으로 좀 이제 발달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유럽의 행정학은 행정법학적 측면이 강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행정법학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뽑아내는 거죠. 행정학이라는 학문은 우드로 윌슨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보통 행정학계에서는 얘기하기 때문에 그 전에 행정학이 없었던 것, 행정학 자체는 없었던 것이라고 봐야 되지만, 유럽 쪽에서는 행정학이라는 별도의 흐름이 생기기 전부터 행정법의 영역 안에 행정학이 담겨져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각국의 행정학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유럽 행정학과 그 다음에 미국의 행정학을 좀 이제 합쳐놓은 문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1번을 보면 독일의 행정학은 프러시아에서 발달한 관방학, 이거 중요하죠. 관방학을 바탕으로 경찰학과 행정법학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이제 유스티나 슈타인 같은 인물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관방학이라고 하는 거, 정기관방학, 후기관방학 이런 것도 나눠서 봤는데, 관방학이라는 학문이 대학에 설치된 이후 시기를 우리가 이제 후기관방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기관방학, 후기관방학 이렇게 나눠서 또 이제 봅니다. 자, 그렇게 보는데 이 독일의 행정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이 통치를 잘할 수 있을까,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으로부터 시작한 거죠. 그 이름도 관방학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관방학의 핵심이 통치작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경찰학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스티의 경찰학을 바탕으로 해서 슈타인 행정학 같은 것들이 펼쳐져 나갔다. 그리고 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결정의 영역과
그 다음에 집행의 영역으로 또 이제 나눠보기 시작했으니까 좀 더 체계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은 정실주의로 인한 비효율과 부패개혁을 위한 정치 행정 이론론의 등장으로 행정학이 성립되기 시작했다. 총체적인 난국이네요. 일단은 미국은 정실주의가 아니고, 정실주의다 그랬을 때는 영국 쪽을 떠올리셔야 될 거고, 미국이다 그랬을 때는 여기가 이제 엽관주의 아니겠습니까? 엽관주의. 자, 정당 충성도에 따라 가지고 관리를 임용했던 역관주의가 되고, 역관주의로 인한 비효율과 부패개혁을 위한 정치 행정 일원론이 아니라 정치 행정, 여기도 이원론이죠. 이원론이 되고, 따라서 이것은 공행정과 사행정의 구분이 사라지죠. 공사행정 일원론 되시겠습니다. 공사행정 일원론, 행정을 경영학적인 측면으로 갖다 붙인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행정학이 성립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2번이 총체적 난국,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으로.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까요? 3번 보니까 영국은 관료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행정학이 발달하였으며 정부 간 관계와 지방행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지방행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다. 우리 지방행정과 관련해서 영국 떠올려 보면은 어떤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지방에 이제 자치에서 주민자치의 성격과 단체자치의 성격을 나눠서 구분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주민자치의 성격으로 보는 거죠. 자치권이라고 하는 것도 뭐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자치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천부인권의 성격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천부인권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주어지는 권리 정도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다. 이 부분도 연결하시되, 거기에서 이제 주민자치 같은 거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프랑스는 17세기 경찰학을 바탕으로 법학에 도움을 얻어 행정학이 발전했다. 자, 그리고 전기감방학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폰 오제, 후기감방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유스티 등이 있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 또 한번 참고 삼아 또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번 문제 마무리를 하고요. 관방학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관방학. 자, 틀린 것을 찾아봐라 그랬는데요. 봉건 영주를 포섭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는데 어때요? 관방학. 봉건 영주를 포섭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에 이제 유럽의 이제 역사 속에서 좀 봐야 되는데, 관방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한 것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통치의 작용 을 다루는 것이에요. 이 내용 자체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강력한 이제 왕권을 성립시키고 중앙 집권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정치학의 이제 시녀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이제 봐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이 아직 미분화된 상태에서 봉건 영주들이 이제 지방 세력가들 아닙니까? 이 지방 세력가들을 포섭하고 중앙 집권화를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이 중앙 집권화의 추구였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중앙 집권화의 추구 이렇게 살펴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헌정과 행정으로 구분되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관방학 자체만 놓고 보면 정치와 행정이 분화가 좀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정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등장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또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관방학에 대한 설명 틀린 거 4번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학의 태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행정학의 태동. 이제 행정의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행정의 연구. 우드로 윌슨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행정학의 아버지, 우리의 파더니까 기억을 좀 잘 해둬야 될 인물입니다. 행정의 연구는 1887년에 이제 연구 논문이 발표가 됐고, 이 이제 행정의 연구를 통해 가지고 행정학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보는 것인데요. 1번 유럽 국가 행정을 참고하기보다 미국의 독창적 행정이론 개발을 역설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윌슨 베버리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윌슨 같은 경우에는요, 베버주의, 베버의 관료제, 베버의 관료제를 이제 차용했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윌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럽의 행정을 배제했다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유럽의 흐름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윌슨이 봤을 때 문제점이 미국에서의 문제점은 역관주의거든요. 역관주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역관주의를 이겨내기 위한 방법으로 베버의 관료제 같은 것들을 차용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됐나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흐름에서 봤을 때 이제 이 결국에는 요 답이 이제 1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2번 행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그 진원지가 되는 정치를 행정으로부터 격리하려는 논리를 전개했다. 그래서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치행정 이원론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요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정치행정 뭐라는 거예요?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원론. 이걸 둘을 떼어놓으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행정부패라는 말을 했어요. 행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그랬는데, 행정부패가 이게 이제 역관주의의 폐단이었습니다. 당시에. 역관주의가 갖고 있는 폐단이었죠. 임기보장이 안 되고 직업공무원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자기네가 집권하고 있을 때 관직에 나갔으면은 그 관직에서 다 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다 해쳐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왜냐하면 또 이제 정권이 바뀌면 우리가 밀려나야 되니까 그 사이에 이제 평생 살 거 축적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나쁜 행태들이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그런 게 바로 이제 행정부패로 이어졌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펜들턴 나왔네요. 펜들턴법의 제정에 따라 추진되기 시작한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에 관한 이론적 뒷받침을 시도하였다. 1884년에 펜들턴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인데 기존의 역관주의를 이제 폐지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됐고 우리가 이제 이걸 인사행정에서 공부할 때는 역관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렇게 오다가 그러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적극적 인사행정으로 오면서는 그러면서는 다시 야 역관주의가 꼭 나쁜 것만 있지는 않지 않냐? 좋은 점도 있는 거 아닌가? 역관주의 좋은 점도 좀 차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더 복합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중간 단계로서 보면은 역관주의 폐단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강력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행정의 영역이 경영의 영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경영적 행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랬으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공, 사, 행, 정, 일, 원, 논이 되는 거죠. 공사행정 일원론이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테일러 나왔습니다. 테일러. 예.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과학적 관리론이 되는 거죠. 그죠? 과학적 관리론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과학적 관리론이다라고 하는 게 초기 행정학의 또 하나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과학적 관리론. 과학적 관리론의 인물들을 보자면 우리 이제 테일러 시간과 동작의 연구였죠. 테일러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포드가 있었죠. 포디즘. 그래가지고 이거는요. 이제 우리 분업화를 하는 거죠. 분업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단계별로 이제 생산 과정들을 쭉 이렇게 나눠 놓고 있는 건데, 이른바 이제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제 도입을 했었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페이올 같은 인물, 프랑스 페이올 같은 사람도, 이제 같이 과학적 관리론에 해당되는 인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테일러에 대한 얘기입니다. 테일러가 주장한 과학적 관리법의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 그랬는데 시간과 동작의 연구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보시고 여기서 있잖아요. 호손공장 실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호손공장 실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구분을 꼭 좀 지어 놓으셔야 되죠. 호손공장 실험이다. 그랬을 때는 이제 메이어죠. 메이어의 호손공장 실험이 있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과학적 관리론을 인간관계론으로 바꿔놓게 됐던 계기였죠. 인간관계론으로 이제 전환시켰던 이런 이제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또 놓치지 않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직 이론에 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이 모두 몇 개냐 한번 또 따져보도록 하죠. 기억 과학적 관리론은 운동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론으로 출발했다 그랬는데 반대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경영에서의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하나의 운동으로 특히 테일러에 의해서 제시가 됐다가 그것이 하나의 이론화가 됐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 조사
조사, 연구, 실험 등을 통해 관련 업무의 능률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었다. 이 니은은 맞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요. 자, 이제 디귿 배번은 조직을 사회관계의 특수한 형태로 간주하였고 조직 운영에 필요한 명령을 구성원들이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권위의 계층제를 주장했다. 이것도 뭐 관료제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요것도 이제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면 리을 메이오의 호선 실험은 과학적 관리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원래는 과학적 관리론을 다시 한번 이제 기반으로 삼아서 그 연구를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간 실험이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하는 과정에서 야, 이게 뭐 돈 몇 푼 더 준다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인간관계, 그들끼리의 어떤 하위 문화 형성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더라. 이렇게 이제 관점을 전환하게 됐죠. 그래서 이 호선 실험이 과학적 관리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제 틀린 얘기로 보셔야 되고요. 아지리스 나왔네요. 조직이 개인의 심리적 성공 경험을 중시하여 인간의 자아가 미성숙 상태, 성숙 상태로 변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요거는 있잖아요. 아지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이제 성숙 미성숙 관계를 이렇게 볼 때 조직과 개인의 관계를요. 자 보세요. 조직이 개인의 심리적 성공 경험을 중시해서 인간의 자아가 미성숙 성숙으로 변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했다기보다는 이것이 상호적인 관계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아지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것이 나름의 좀 악순환으로 이제 연결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게 아지리스의 분석의 특징입니다. 그것도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잘못된 것이고 결국에는 두 개 맞았죠. 아까 두 개 니은 디귿만 맞는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자, 6번으로 갑니다. 이제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빨리 이제 스피디하게 가져야 되겠는데 시간 및 동작 연구를 통한 유일 최선의 관리 원칙을 발견하려는 이론과 관리 이론과 관련된 것은 테일러였습니다. 테일러 과학적 관리론. 그렇게 이제 봐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면 7번으로 가볼까요? 행정개혁 수단 가운데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의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개혁 가운데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시간과 동작에 대한 연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좀 연결되는 것은 아무래도 뭐가 되겠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를 내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 가지고 보상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죠? 열심히 노력하고 거기 성과를 많이 내면 보상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건 과학적 관리로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과 상여금제 이렇게 가두시면 돼요. 이게 이제 보면은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고, 다면평가제 이런 것들은 동료하고의 관계 매우 중요하지 않나요? 목표 관리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동료하고의 관계 같은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요거는 상향식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평가도 같이 하고 피드백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과학적 관리론, 순수한 과학적 관리론의 측면만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전적 인간관과 신고전적 인간관의 공통점이 뭐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이 고전적 인간관과 신고전적 인간관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한다면 인간을 주체적으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을 주체적으로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인간이다 해서 뭐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인간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거기에서 전부 다 보면은 자기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뭐를 이끌어가는 존재라기보다는 인간들이 이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끌려져가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전적 인간관은 과학적 관리론 떠올리시면 되고, 신고전적 인간관이다 그랬을 때는 인간관계론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둘 다 인간 행동의 피동성을 전제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다시 학자별 행정이론과 그 특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 찾는 거니까요. 그죠? 여기서 보면은 결국에 있잖아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능률성 향상이거든요. 사이먼의 행태론 같은 경우에 계량적 분석과 과학성의 제고였죠. 뭐 이거 뭐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에요. 가우스의 생태론도 있는데 환경에 대한 영향을 받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 능률성이고, 사이먼 같은 경우에 행태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과학성이에요. 계량적으로 분석해서 과학성을 제고하는 거예요. 행태는 개인의
어떤 그 선택에 입각한 행위하고는 다른 거죠. 행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보여주는 행위의 공통점을 뽑아내는 것이 행태가 되는 거니까 행태 같은 경우에는 계량적 분석이 가능하고 과학성이 제고가 된다. 가우스의 생태론 그랬는데 가우스는 생태론 말 그대로 환경의 영향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자, 2번만 빼놓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제 메이어의 후손 실험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행정의 민주화를 추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 행정의 민주화다. 그렇진 않아요. 민주화가 아니라 호손 실험 역시 뭐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능률성을 도모하는 데에 활용되는 이론으로 연구됐고 그리고 제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능률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야, 뭐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돈 더 줘, 인센티브 줘 이런 거였다면 이제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였다. 사람들에게 관계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또 잘 입증해 보고 그 관계성 같은 것들을 잘 좀 이끌어줘야 위에 이제 상층부에서 그런 것도 잘 파악하고 잘 이끌어줘야 능률성이 더 좋아진다. 이런 측면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네 둘 다 뭐라는 거예요? 과학적 관리론이나 인간관계론 이거 전부 다 뭐랑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능률성의 향상하고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둘 다 능률성의 향상과 관련돼 있는 것이다. 민주화 이런 거 아니에요. 민주화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앞선 문제에서 그런 얘기도 한 거예요. 인간을 피동적인 존재로 파악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그렇게 한 거니까요.